오늘은 가지열고 1학년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기녀시조 5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조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요. 고려 말, 조선 초쯤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엄격한 그런 규칙을 갖고 있는 갈래였어요. 그래서 형식상의 특징을 보면 초장, 중장, 종장 3개의 장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각각의 글자 수까지 맞춰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3글자, 4글자, 3글자, 4글자 이렇게 엄격하게 글자 수의 제한까지 있으니까 시조를 잘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죠. 마지막 종장 같은 경우 약간의 변주가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4글자, 4글자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음수율은 크게 3, 4조에서 이제 4, 4조의 음수율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음보율 같은 경우, 끊어있는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빗금을 그어서 표시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의 장이 총 4음보로 율격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형식상의 특징으로는 종장의 첫머리 있죠? 이 부분이 3음절, 종장의 첫 머리가 3음절 3글자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시를 우리는 정형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시에서는 평시조,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평시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조와 관련된 내용 간단한 글을 함께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시조는 우리나라 고전 시가 문학을 대표하는 갈래다. 시조는 대개 초장, 중장, 종장 등 3장으로 구성이 되며 4음보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시조는 시절 가조, 즉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란 등에서 명칭이 유래되었는데 성리학을 신봉하는 유학자들 사이에서 고려 말기나 조선 초기에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 두 번째 단락부터는 내용상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조선 전기 시조는 지금 조선 시기상으로 나눠서 시조를 보고 있습니다. 사대부의 충의사상과 강호한정을 담은 노래가 주를 이루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려 말기 조선 초기에 시조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주로 짓던 사람들이 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충의, 임금에 대한 충성, 그리고 강호한정,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정서 이런 것들을 담은 노래가 좀 주를 이루었다면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러한 전통적 시조의 특성을 계승하는 가운데 대상의 아름다움에 몰입하면서 서정성이 짙은 시조를 창작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사설 시조의 발달, 평민 가객의 출현, 가집의 편찬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설 시조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던 시조, 이게 평시조였다면요. 이것과 비교하는 용어로서 사설 시조가 있는데요. 사설 시조는 이렇게 조선 후기에 나오게 된 것으로 엄격한 규칙에서 살짝 벗어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장이 많이 길어진 형태를 갖게 되는데 간혹가다 어떤 작품들은 초장이 길어진 형태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장이나 중장이 원래 이러한 글자 수와 음보 굉장히 엄격한 규칙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시조들 사설 시조라고 하고요. 또 내용상의 특징에서도 당연히 이런 조선 후기로 오면서부터 이걸 창작하는 사람들이 평민층으로 확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노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민 가객이라고 하는 거, 가객은 이런 시조를 지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평민의 가객들이 출연했고 가집 이러한 시조들을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만든 것들 있죠. 노래집처럼 이런 것들이 편찬되면서 시조도 이 조선 초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시조의 주제와 소재가 현실적인 측면으로 확장이 되었고 또 향유 계층 또한 다양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위에 있는 글을 보고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특징이 3장 그리고 4음보의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가진 정형시다. 이름의 유래는 아까 시절 가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음 고려 말 조선 초부터 현재까지 발생 시기가 이때인 거죠. 지금까지 현대 시조가도 계속해서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선에만 한정되어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크게 주향유층과 그리고 작품의 주제들이 갈리게 되는데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들의 충의사상 그리고 강호한정 그리고 조선 후기에서는 서정성이 짙은 시조들이 많이 나오고 사설시조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형식상의 변화도 커졌고 무엇보다 향유 계층이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쳤으니까요. 그럼 기녀시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녀시조를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요. 함께 한번 보면 조선시대 문학 담당층인 사대부들의 시조는 흔히 임금과 국가에 대한 충성, 삼강오륜, 자신의 신념 등을 절제된 방식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녀들의 시조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표출하였다. 그들의 시조는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며 자아를 성찰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 많다. 또한 기녀 시조는 우리만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시적 언어로서 발전시켰다는 특징도 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중기에 기녀들이 시조를 짓고 향유했던 이런 문화들은 상류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시조 창작이 조선 후기에 평민계층까지 확대하게 된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녀시조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창작을 한 사람이 기녀라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특징, 애정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무엇보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주로 이제 중기, 조선 중기에 이런 작품들이 기녀 시조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 전기의 주 작자층인 사대부층에서 조선 후기 평민층까지 확대될 때 뭔가 이 오작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 기녀 시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기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황진이입니다. 그래서 황진이가 남긴 정말 멋진 시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청사는 내 뜻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시조는 평시조, 그러니까 3장 6구 45자 내외의 그 정형된 형식을 잘 지키고 있는 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격은 애상적이다, 슬프다고 합니다. 주제는 입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사자성어로 하면 일편단심이 되겠죠. 그래서 특징들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작품을 통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은 말 그대로 푸른 산이에요. 근데 이 청산이 내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는 화자를 의미하죠. 청산은 나의 뜻이오. 녹수는 푸른 물을 의미하죠. 님의 정이다. 녹수가 님의 정? 자, 지금 여기서 뭐뭐는 뭐뭐요, 뭐뭐는 뭐뭐이 해서 우선 이 문장 비슷한 문장 구조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꾸법이 사용이 되었고요. 대꾸법이 사용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지금 어쨌든 나는 청산 그리고 님의 정은 녹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장 보면요.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성가. 지금 이 녹수는요 흘러가요.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즉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임의 마음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청산이야 변할런가? 청산은 내 뜻이라고 했죠. 나의 마음입니다. 임을 향한 나의 이 사랑은 변할런가? 의문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화자의 이런 지조를 강조해주는 서리법이 활용이 된 것이죠. 화자의 지조를 강조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대상이 녹수와 청산이 대비되는 시어로서 사용이 된 거죠. 종장 보면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애어가는 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녹수도 아까 녹수가 임의 마음이었죠? 이게 청산을 나를
화자를 잊지 못해서 울면서 흘러가는 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임도 나를 잊지 못해서 울면서 흘러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화자의 어떤 바람을, 소망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예요? 여기 녹수도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화자가 임을 너무나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녹수는 자연물이죠. 자연물이 누군가를 잊지 못해서 울면서 흘러가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것처럼 표현된 의인법이 우선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녹수가 울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자연물에, 이 지금 울고 있는 이런 슬픈 감정에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작품을 지금 시조니까 근데 짧잖아요. 한번 이렇게 쫙 살펴봤고요. 이번 가제율고 그 내신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시에서의 외제율과 내제율이기 때문에 시조는 그 외제율이 아주 뚜렷하게 잘 드러나죠. 그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청사는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사음으로 끊어서 읽을 수 있죠.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 순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애어 가는고. 이렇게 해서 지금 종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길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것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평시조의 그 특징, 형식적인 특징에서 종장이 이 두 번째 음보 부분에서는 5글자에서 7글자 정도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봤고, 마지막 여기도 4, 3으로 원래 위에선 보통 3, 4였는데 여기 약간 바뀌는 이러한 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내용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담은 OX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화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대상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지금 화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대상? 물론 이제 녹수가 흘러가는 대상이긴 하죠. 변하는 가변성을 가진 대상이긴 한데요. 이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럼 2번, 떠나는 임을 만류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지금 임은 이미 떠난 상태죠. 임은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이미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임을 만류하기 위해 창작했다? 그렇게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이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유유자적하는 심정? 전혀 이런 내용 없죠. 자연물에 이제 자신의 이런 마음을,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4번, 녹수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했다. 이거죠. 마지막 아까 종장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울면서 애어가는 고. 5번,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조를 자연물에 빗대어서 형상화하였다. 그렇죠. 변함없는 사랑과 지조를 변하지 않는 자연물, 청산에 빗대어서 형상화했고요. 6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서리적 표현이 등장하긴 하죠. 중장에서 나오지만 이것은 화자의 그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기 위함이지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거나 할 때 특히 이런 식으로 앞에 맞는데 뒤에는 틀린 이러한 선지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은 내신에도 충분히 연계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어의 대비 나타났죠. 가변성을 지닌 임의 정, 녹수,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을 가진 이 화자의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청산으로 해서 시어의 대비가 나타났다. 그걸 통해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주제의식을 드러냈죠. 8번, 대꾸법을 활용해서 시의 운율감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초장에서 대꾸법 나타났죠. 대꾸법 사용되면 당연히 운율이 형성된다. 리듬감을 부여한다. 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작품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아래는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 둔 것이니까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한번 스스로 채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품 한번 볼 텐데요. 두 번째 이번에도 역시나 황진이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어저 내일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저는 아아 정도의 감탄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감탄사까지 써가면서 표현을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 마찬가지로 평시조고요. 성격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편향, 연정과 이별가.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슬프군. 이걸 유추할 수 있겠죠?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 이별의 정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요. 특징이 좀 독특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품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어저 아까 감탄사라고 했죠? 감탄사니까 영탄법 사용이 되었고요. 내일이야 화자, 시적 화자죠?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라고 지금 의문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마저 보고서 설명할게요. 이시라 해다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인데요. 화자가 먼저 임한테 이별을 고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진짜 화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 서리법이 사용이 된 것이고, 화자의 이런 뭔가 후회의 정서를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있으라 했더라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이 제를 누구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이 되는 거죠. 만약 이 제를 화자 자신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 임에게 있으라고 했더라면 갔을까마는 내가 화자가 구태여서 임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게 화자라고 해석을 했을 때 내가 구태여서 임을 보내고라고, 이 보내고가 한 번에 종장이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문장 중간에 끊어서 아래로 내리는 거, 이런 것을 행간걸침이라고 합니다. 행간걸침이 나타나는 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행간걸침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냐? 지금 이 작품처럼 이런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일부러 작가가 일부러 시인이 남겨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행간걸침을 통해서 호흡이 한번 조절되잖아요. 읽기 속도의 조절을 통해서 정서를 살짝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첫 번째 해석은 봤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제를 임으로 본다면, 이미 떠나간 임으로 본다면 해석해 볼게요. 있으라고 했더라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그러니까 임에게 있으라고 했더라면 갔을까마는 이미 구태여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은 얘가 도치법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태여 갔을까마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화자가 있으라고 했더라면 이미 구태여 갔을까마는 화자가 보내고서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임이다 라고 보면 여기서 표현 방법은 도치법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너무나도 시험에 나오기 좋은 포인트죠? 여러분들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사실 잘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가 혼자 해석을 해보려고 하면 이런 중의적 표현은 나도 막 혼란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스스로 정리해보는 연습 반드시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장 보면요.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뭐뭐 노라 감탄형 어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탄법이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임한테 헤어지자고 했는데 임을 보내놓고 그 임을 그리워하는 이 나의 마음, 나도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지금 내적 갈등하고 있는 거죠. 임을 다시 붙잡아 나의 자존심을 그냥 지킬까, 이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도요. 한번 이 음보를 내재율, 외재율을 한번 살펴보면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이시라 했다면 가랴마는 제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해서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물론 이제 글자 수가 살짝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정도는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형적인 평시조의
이 형식을 잘 지키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한번 개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보면 1번 화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아니죠.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요. 붙잡아 마라 이러면서. 2번 화자는 임을 붙잡지 않고 떠나보낸 자신의 처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 그렇죠. 임을 보내놓고는 오히려 자기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3번 감탄사와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감정을 분출하고 있다. 어저 감탄사 나왔고요. 종장에서 뭐뭐 노라라고 하는 감탄형 어미 통해 영탄적 어조 사용된 것까지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4번 독치법과 행간걸침의 수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 우리 중장에서 종장 연결되는 부분 두 가지 중의적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만약에 재를 임으로 해석한다면 독치법, 재를 화자 자신으로 생각한다면 해석한다면 행간걸침의 수법이 이용된다라고 했죠. 결국 둘 다 화자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5, 6번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OX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해석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넣어둔 거예요. 제9태어를 종장과 연결하면 주체가 나가 되어 내가 굳이 보내고로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6번 제9태어를 중장과 연결하면 도치법이 사용되어서 이미 굳이 가셨겠냐마는 으로 주체가 바뀌게 되는 거 확인되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저 네이리아도 마찬가지로 제가 뒤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해 볼 수 있는 출제 포인트 넣어뒀으니까요. 한번 빈칸 채워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제의 청초 우거진 고래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 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인제는 기녀가 아니에요. 근데 왜 나왔을까? 사실은 이 인제가 아까 우리 앞에서 쭉 봤던 그 황진이를 그리워하면서 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엮여서 나왔는데요. 작품을 한번 간략하게 개관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평시조고요. 애도가, 그러니까 황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연정가이며 애상적, 회고적이다. 주제, 임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무상감, 인생무상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청초 우거진 고래, 자난다, 누웠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청초는 말 그대로 푸른 풀이에요. 얘네가 우거져 있는 골짜기에, 즉 여기는 지금 무덤을 나타내는 겁니다. 황진이가 누워있는 무덤에 자난다, 누웠난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의문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자고 있어, 누워 있어 라고 이미 지금 대상은, 그러니까 황진이가 대상인데 황진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의문의 형식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짜 듣고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리법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여기서도 이 홍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는 붉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굉장히 생기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홍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백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뼈만 남게 된 그것을 백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개의 시어가 의미상으로 대조적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홍안은 젊은 여성의 얼굴, 그러니까 황진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 백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무덤 속에 묻혀있는 황진이의 상황,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대조되는 시어가 사용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 보면 청초 초록색이죠. 홍안 붉은색이죠. 백골 하얀색이죠. 지금 이 세 개의 시어가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색채 대비 이룬다. 그러니까 이런 색채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엮어지는 거 반드시 잘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마지막 종장을 보면 잔사바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 여기서도 노라 감탄형 어미 나오면서 지금 영탄법 사용된 거죠? 여기서는 이 상황에 대한 뭔가 한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요. 여기입니다. 잔자바 권할 리가 없다. 이때 이 잔자바 권할 리를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로 얘를 황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재가 이 황진이가 죽어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막 한탄하지 혼잣말 하는 거잖아요. 야, 너 젊었을 때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그냥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어 이러면서 너와 내가 함께 이렇게 잔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네가 없으니까 내가 그게 너무나 슬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는 이 황진이의 무덤 앞에서 잔을 잡아서 권해줄 사람, 다른 사람이 없다. 황진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이름을 널리 떨치고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죽고 나니까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생 무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황진이에게 잔을 권할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인생무상 덧없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한번 음보를 끊어보면 청초 우거진 고래 잔한다 누웠난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잡아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쓰러하노라. 여기도 약간 아주 뭔가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겠네. 그를 쓰러하노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사음보 율격이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도요. 개념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잔잡아 권할 리 없으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서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 이런 내용 아니죠. 2번 청초 우거진 골의 원관념은 무덤이다. 지금 이 청초 우거진 골은요. 무덤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색채 이미지 대비 나타났죠. 청초, 백골, 홍안 요것들을 대비해서 이상적 공간에 대한 지향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색채 대비 있었지만 뒤에 내용이 틀린 거죠. 4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야 라고 돈어법을 사용해서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처럼 자느냐 누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말을 건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의 행동 변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서리법 나왔죠. 대상에 대한 화자의 원망 아니죠. 아쉽고 인생 무상 이런 거 한탄 이런 걸 드러냈습니다. 6번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에서 시어의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젊었을 때 그 삶,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죽음 이 두 개가 대비가 되면서 인생 무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8번 영단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맨 마지막 종장에서 뭐뭐하 노라라고 해서 감탄형 어미가 사용되었죠. 그게 곧 영탄적 표현이 되는 거고 이러한 한탄, 인생 무상의 정서 요걸 심화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초 우거진 고래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계량의 이화우 흩뿌릴째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여기서의 계량은 기녀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량이 자신이 사랑하던 정인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제 그리워하면서 임도 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노래한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시조이자 서정시, 애상적, 감상적,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노래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이 한자를 보면요. 백꽃 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꽃이 비처럼 흩날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화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타내주는 건 뭐냐? 바로 계절적 배경이 봄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주고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흩뿌릴째, 이 이화우가 흩뿌러질 때, 즉 봄에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지금 임과 이별한 거예요. 언제? 봄에. 추풍낙엽, 추풍낙엽. 여기 애초에 가을추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가을바람이 떨어지는 잎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얘 또한 계절적 배경이 가을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시어가 되겠죠.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저가 임이 되겠죠. 임도 나를 생각하고 있는가? 임이 나를 생각하고 계실까? 지금 여기 도니까 이미 화자는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임을 생각하고 있는데 임도 날 생각할까? 여기서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진짜 궁금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임도 날 생각하는가? 임도 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리, 여기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진짜 화자와 이 임과의 거리가 천리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한 거죠. 지금 과장해서 뭘 드러내주고 싶은 거냐. 임과 화자 사이의, 임과 화자 사이에 정서적, 물리적, 이미 헤어졌으니까 멀리 떠났을 거 아니에요. 거리감을 드러내주고 있는 시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외로운 꿈만, 지금 화자의 이 감정, 정서가 그대로 드러났죠. 외롭다. 이 꿈만 오락가락 한오매, 지금 오락가락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한오매, 지금 뭐뭐 하는구나 해서 감탄형 어미 사용되었으니까 영탄법이 사용되었구나까지 우리 함께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이 작품이 그냥 이렇게 봤어요. 임과 화자가 봄에 헤어졌는데 가을이 되었는데도 아직 화자는 임을 잊지 못했군. 여전히 외로워하는군. 물론 이렇게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왜 하필 봄을 나타내는 거 이화우를 썼으며 가을에 추풍낙엽을 썼을까?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을 때 둘 다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게 됩니다. 하강 이미지. 또한 여기 지금 이때 울며 자꾸 이별했대요. 울면 눈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눈물의 이미지와 또 하강의 이미지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 봄과 가을,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주고 하강의 이미지도 드러내주고요. 딱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주는 거죠. 지금 임과 화자는 봄에 이별했고 현재 시점은 가을이다 라고 한 시간의 경과까지 드러내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설을 했고요. 개념 확인으로 한번 다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을 보면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의 물리적인 거리는 천리 떨어져 있다. 아니죠. 과장법이라고 했습니다. 2번,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서 천리라고 하는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서 임과의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지금 임과 이별했으니까 정서적으로도 멀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죠. 3번, 계절감을 환기하는 시어, 계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어. 이화우와 추풍낙엽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별로 인한 그림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둘 다 하강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화자의 어떤 애상적 정서를 훨씬 더 강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4번, 추풍낙엽은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아까 울며에서 나온 눈물의 이미지와도 대응이 되는 것이죠. 5번, 화자는 임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임도 자신을 생각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그렇죠. 임도 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궁금해하면서 서리법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번, 화자는 가을에 울며 임과 이별했다. 이거 여러분들 오한 증거 없겠죠? 당연히. 봄에 이별했고 지금 현재 화자의 상황은 가을이지만 지금까지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화우 흑불일제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뒤에 출제 포인트 역시 여러분들 잊지 말고 스스로 정리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작품이에요. 마지막 작품은 맷버들 가래 꺾어입니다. 역시나 홍랑이라고 하는 기녀가 쓴 시가 되겠고요. 이 홍랑의 정인이
그 평안도 감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멀리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홍랑이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산에서 맷버들을 아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려서 꺾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나의 분신처럼 여겨달라라고 하고 선물을 해주거든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갈래는 평시조이자 단시조다. 단시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나? 단시조는 이 용어 자체를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단시조는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봤던 것처럼 초장, 중장, 종장의 이 시조, 하나의 그 세트 있죠? 그게 하나만 나오면 단시조고요. 얘네가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시조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시조를 연시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차차 계속해서 문학을 공부해 나가면요. 특히 강우가도, 자연에 대한 노래를 한 시조들 중에 연시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나올 때 갈래 연시조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기.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고요. 성격은 애상적, 감상적, 연정과 주제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작품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맷버들 맷버들을 가려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뒤. 지금 보면 임의 손에 보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장 구조 순서가 바뀌었죠? 이런 것을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도치법은 결국 강조하기 위함이잖아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는? 님의 손에 내가 이거 보낸다라고 이 뒷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초장에서 맷버들이 뭘 의미를 하느냐? 맷버들 아까 잠깐 이 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었죠.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정성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미 떠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해외 어학연수 간다고 하니까 유학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뒷산을 지져가지고 네일클로버 아주 예쁜 걸 딱 해서 코팅해서 선물해 주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나 잊지 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또한 화자의 분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 보면요. 자신은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이 맷버들을 자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왜 하필 창밖에 심어두라고 했을까요? 바로 지금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화자의 어떤 한계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창밖에 심어두고 봐라. 그러니까 오로지 그 창밖만이 화자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 제일 그 근접한 거리가 되는 거죠. 임에게. 그래서 이것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시어가 되겠습니다.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이 새잎은 곧 맷버들에서 나는 새 잎이 되는 거죠. 곧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뭐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비에 새잎이 나면 날인가도 여기 있어서 나인 것처럼 화자인 것처럼 나인가도 여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요. 종결어민 뭐뭐 소서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요것은 기원 어떤 부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종결어민이에요. 그래서 나인 것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동일한 종결어미가 당연히 반복되고 있으니까 운율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더 짚어보자면 밤비에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새잎이 짱짱한 날에 놔도 된대 밤비에라고 했을까? 밤비 이것 또한 하강 이미지죠. 그러니까 지금 임을 떠나보내고 있는 화자의 마음이 쨍쨍하고 맑겠어요? 너무나 슬프죠. 그래서 이러한 애상적인 정서를 강조해주는 시어로서 등장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우리 한번 해석을 해보았고요. 이것 또한 음보를 한번 끊어보면 맷버들 가래 꺾어 보내노라님의 손뒤 다시는 창밖에 심거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이것 또한 사음보의 율격을 잘 지키고 있고 종장의 첫 구절이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자 3음절이죠. 잘 지켜지고 있네요. 개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자는 이미 맷버들을 보고 자신을 생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은 창밖에 놓고서 날인가도 여겨달라.
2번 정상적인 언어 배열을 바꾸어 놓는다. 이게 바로 도치법이죠. 의미를 강조하고 있었죠. 3번 임에 대한 화자의 당부가 들어간다. 뭐뭐 하소서라고 한 종결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부탁, 당부, 기원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4번 웹버들은 화자의 사랑을 전하는 매개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것, 그쵸?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5번 창밖은 화자가 임에게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장소이다. 근데 가장 먼이 아니라 그나마도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였죠. 6번 임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비유를 통해 솔직하고 참신하게 나타내고 있다. 임과의 이별이 너무나 아쉬우니까 이런 아쉬워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소재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O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중간고사에 출제되는 기녀시조 총 5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녀시조가 이번에 함께 출제되는 이유는 우리 교과서에 황진이의 다른 동짓달 기나긴 밤을이라고 하는 시조가 함께 실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을 선생님께서 함께 다루시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 하나하나의 포인트 잊지 말고 잘 기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